우리의 국어 맞춤법 실력은 몇 점이나 될까? 무분별한 통신 언어 난발로 맞춤법 실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맞춤법 교육에 대한 기초 지식이 더욱 절실한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교육,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근입니다. 한글 맞춤법 여러분들 얼마나 잘 하고 계십니까? 흔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글은 또 배우기도 아주 쉬운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문맹률이 낮기로 아주 유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문맹률은 낮은데 우리가 얼마나 한글을 정확하게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러모로 우리가 반성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한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제가 예문으로 문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도에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혹시 지적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연도가 맞을까요? 연도가 맞을까요? 이 문장에서요. 예, 앞에 연도가 맞겠고요. 자, 가르치다가 맞을까요? 가리키다가 맞을까요? 예? 가르쳤다? 그럼 가르키다는 무슨 뜻이죠? 가리키다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문제가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 1월 정도 수준의 문제로 전 국민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맞춤법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점이 나왔냐면 3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성인, 상당한 지식 수준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맞춤법 실력이 채 30점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글은 배우기 쉽다. 물론 배우기 쉬운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요. 우리가 정확히 배우는 데는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불과 30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사실 이 맞춤법 문제가 더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통신 언어 사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친구들끼리 메일을 보낸다거나 친구들끼리 게임을 한다던가 할 때 통신 언어 쓰는 거 다들 잘 아시죠? 현장에 계시니까 선생님들은 더욱더 아마 실감을 하실 텐데요. 학생들 과제 내면은 요즘 통신 언어도 막 내오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통신 언어와 일반 언어에 대한 분별력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 언어 발달 단계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은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12살까지 언어 발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신 언어와 일반 언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맞춤법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어린 학생들은 앞으로 더 우리보다 국어 실력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맞춤법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적어도 지금 우리 성인들이 30점인데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50점, 80점, 100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선생님들이 맞춤법을 확실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2주 동안 이러한 주제를 갖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맞춤법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법이 많이 어렵고요. 이제 바뀐 것도 이제 정말 모르다가 다시 좀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맞춤법 자주 바뀌긴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요. 전 그거보다도 일단 전부 다 컴퓨터 용어에 익숙한데 맞춤법은 바뀌는 거를 알려주지는 않고 그냥 계속 바뀌게만 하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발음대로 안 했는데 지금은 발음대로 하니까 그게 어떤 때는 이게 맞는 발음, 내가 표기법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는 애들 쓰는 거랑 우리랑 참 많이 다르거든요. 부모나 학교에서는 그런 걸 서로 물론 가르치고는 있겠지만 꼭 집어줘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요즘에 좀 많이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것을 맞춤법 한글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똑바로 짚고 배워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맞춤법 하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어문 규범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문 규범에는 크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우리가 4가지 범주들을 우리가 앞으로 차례차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류의 강의를 하거나 혹은 이런 그 일반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글 맞춤법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왜 이렇게 자주 바뀌죠? 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 다 사실 아주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먼저 한글 맞춤법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수긍이 가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수긍이 가느냐? 사실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영어에는 맞춤법이 없죠. 영어 맞춤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맞춤법을 보느냐? 그냥 권위 있는 사전을 볼 뿐이에요. 웹스터나 옥스퍼드 같은 사전이 그냥 맞춤법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는 맞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익혀야 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질문이냐? 과연 그런 것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 언어의 맞춤법이 한글보다 쉬우냐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 뭐가 있죠? 한자. 한자가 한글보다 쉬울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 밖의 질문이죠. 한자는 서로 다른 글자가 5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얼추 잡아서 하루에 10개씩 단어를 익힌다, 한자를 익힌다, 그러면 1년이 몇 개죠? 3,600개쯤 되나요? 10년이 돼봤자 35,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개의 한자를 다 익히려면 적어도 10수년이 걸려야지 다 익힐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어때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그거를 한자에 비해서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가 영어일 텐데, 자, 그러면 영어보다 그러면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여기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서클, 그 다음에 컵, 치킨. 자, 다 C로 시작하는 영어의 철자들인데요. 어때요? 전혀 발음이 다르죠? 우리 한글로 그걸 옮겨본다면 서클 할 때는 쌍시옷으로 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컵 할 때는 키읔으로 표기가 됩니다. 반면에 치킨 할 때는 어때요? 치읓으로 표기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클이라는 단어와 컵이라는 단어와 치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외우죠? 소리를 듣고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스페링 하나하나를 그냥 무작위로 쉽게 말해서 무식하게 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실제 영어는 말소리를 그대로 철자로 옮겨서 적지 못하는 글자예요. 이미 소리와 발음의 그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발음만 가지고 그 글자를 쓰거나 그냥 철자만 가지고 그 글을 읽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자로 외우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영어로 외우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자, 영어보다 어렵습니까? 자, 절대 그렇지 않죠. 한글 맞춤법은 대부분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처음 보는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요. 처음 듣는 발음도 다 잘 적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참 배부른 소리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맞춤법 왜 이렇게 자주 바뀌죠? 자, 이런 표현도 한번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작년에 한글 맞춤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재작년에 맞춤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상식이죠. 자, 그러면 먼저 그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글 맞춤법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강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처음에 1933년에 그 조선어 학회에서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근간으로 합니다. 1930년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일제시대의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민족주의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 글을 우리 글이라고 하지 못하고, 우리 국어라고 못하고, 우리가 조선어, 뭐 이렇게 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게 되죠.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으로 삼는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문장의 각 낱말은 띄어쓰되 토는 그 윗말에 붙여 쓴다 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맞춤법의 원칙은 일찍이 주시경 선생께서 만들어 놓은 이론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고요. 현재 맞춤법이 그 이후에 바뀌긴 했지만 이런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해방 이후 이러한 맞춤법이 사실 크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써 오다가요. 현행 어문 규범이 1970년부터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어가 바뀌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언어 현실과 맞춤법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어문 규범을 제정을 해서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988년도에 한글 맞춤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88년에 표준어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맞춤법하고 표준어 규정은 이제 같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시행은 89년도부터 실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뀐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죠. 그 다음에 1986년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을 또 따로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1933년에 조선어 학계에서 한글 맞춤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1988년도에 맞춤법을 딱 한 번 개정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바뀌지 않았느냐, 재작년에 바뀌지 않았느냐,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상식이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자, 우리가 맞춤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자주 틀리는 맞춤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어휘 개별적으로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예를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음이 맞느냐, 있음이 맞느냐, 로서가 맞느냐, 로서가 맞느냐. 자, 이런 보기들은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거면서도 그냥 자신있게 어느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혼동되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만 한번 볼까요? 음이 맞을까요? 있음이 맞을까요? 예, 음이라고 대답해 주신 선생님도 있고, 있음이라고 대답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예, 답은 음이 맞죠. 제가 그 맞춤법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음이 맞느냐, 있음이 맞느냐. 이거는 우리가 읍니다를 표준어에서 씁니다로 바꿨거든요. 88년도에. 그런데 이제 그것과 잘못 연상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 음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로서나 로서 문제는 문맥에 따라서 자격을 나타내느냐 혹은 도구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되다 역시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앞에 오는 오이 되다가 맞겠죠. 그러나 그 뒤에 어떤 활용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오 아이를 쓸 수가 있겠죠. 물어볼 때 긍정일 땐 예 하죠. 부정일 때는 아니요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쓸 때 역시 아니요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갈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개별 어휘를 선택을 해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 규정의 그 원리를 이해해 가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국어 사전이 없더라도 원칙만 적용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정확한 맞춤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여기 제가 외래어만 한번 쭉 제시를 해봤습니다. 서비스가 맞느냐, 서비스가 맞느냐. 물론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걸 쓸 때 서비스가 맞느냐, 서비스가 맞느냐. 자, 모차르트가 맞느냐, 모차르트가 맞느냐. 카페가 맞느냐, 카페가 맞느냐. 파리 혹은 파리 어느 게 맞느냐. 상당히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자,
이 4개를 다 맞추실 수 있는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예, 자신 없으시죠? 자,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자, 물론 우리가 앞에처럼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가르쳐 드릴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또 한 번 또 혼동스럽고요. 또 잊어버려요, 금방.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그 맞춤법을, 우리가 더 쉽게 어휘를 기록하고 다른 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외래어니까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외래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때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쇼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정만 알고 있다라면 외래어 하나하나를 익힐 필요가 없죠. 자, 서비스냐, 서비스냐. 내가 서비스로 발음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표기할 때는 된소리 안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서비스예요. 자, 모차르트냐, 모차르트냐. 외국 사람이니까 정확한 발음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도 모차르트일 리가 없어요. 왜? 된소리 안 쓴다 그랬으니까. 자, 카페 마찬가지죠. 그냥 카페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본 사람들 말할 때, 혹은 일본 지명 말할 때 된소리 많이 하죠. 도쿄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외래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예, 도쿄라고 써야 되죠. 일본 사람 얘기할 때 뭐 나카소네, 다나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 거 역시 다 거센 소리로 쓰셔야 돼요. 된소리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나카, 나카소네. 우리가 동계올림픽 했던 데 있죠. 삿포로 이렇게 발음하지만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사포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외래어를 쓸 때는 된소리를 안 쓴다라는 하나의 규정만 알면 그것을 우리가 응용해서 얼마든지 많은 외래어에도 적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맞춤법을 공부해 나갈 때는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자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맞춤법을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각 어문 규정의 제1장 1항에는요. 그 어문 규범의 대원칙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어문 규범의 제1장 1항을 잘 이해하면 사실 맞춤법 공부는 반 이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제1항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크게 3가지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 한글은 소리 글자고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다.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3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맞춤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차례차례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맞춤법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자고 하고선 실제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느냐? 바로 3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건 좀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낱말이라는 것은요, 보다 작은 형태소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먹다라는 말은 하나의 낱말이지만 2개의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즉, 먹이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다, 먹는, 먹지 할 때마다 발음이 바뀌어요. 먹다라고 되죠. 먹지. 또 뒤에 는이 올 때는 먹는 해서 먹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낱말의 형태소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더라도 어간 먹의 형태를 일괄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먹는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어간의 본래 형태가 먹, 기억 받침이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먹대로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값이라는 말을 한번 예로 들읍시다. 가격을 얘기하는 값. 비읍 시옷이죠. 그냥 적으면. 그런데 값이라는 것은 그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발음이 돼요. 값이 비싸다. 그렇게 발음하죠. 값도, 값만. 떡값이 할 때는 또 값으로 발음이 돼요. 또 떡값만 할 때는 깜으로 발음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꽃밭에 꽃이 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적죠. 자, 그걸 우리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꽃밭에 꽃이 폈다라고 적어야 돼요. 자,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예, 잘 안 들어와요. 자, 물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맞춤법 공부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면 되니까. 자,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읽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문자 생활을 할 때 읽는 비중이 더 크겠어요? 쓰는 비중이 더 크겠어요? 예, 당연히 읽는 비중이 더 크죠? 그냥 몇 자 쓰는 동안 우리는 수백 자를 읽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면 읽기도 어렵고요. 어문 규범을 통일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에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형태를 고정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일괄되게 쓰는 것이 맞춤법 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항상 그 형태를 밝혀 적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얼다라는 말에 음을 붙이면 얼음이 되죠. 그런데 가끔 얼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얼다의 얼이 어간 원형이고요. 거기에 명사형 음이 붙은 거니까 우리가 발음할 때 얼음 그렇게 발음하지만 형태를 밝혀서 얼음 이렇게 쓰셔야 되죠. 자,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다의 웃에 음이 붙은 거니까 우리가 웃음 이렇게 발음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돼요? 웃음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태를 밝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밑에 나온 보기들은 좀, 보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는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집에다 웅이 결합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덤이라는 말은 묻다의 무새에 엄이 결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맞춤법 원리대로 원형을 밝혀 적으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집웅, 이렇게 적고, 묻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지붕, 무덤 이렇게 적어요. 자, 얼음은 형태를 밝혀 적는데 집웅은 왜 밝혀 적지 않을까? 그거는 얼음의 음과 집웅의 웅의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음이라는 명사형 어미 혹은 접사는 매우 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사에 음을 결합을 해서 명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음이나 웃음 외에 우리가 머릿속에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졸다에다 음을 붙이면 졸음이 되고요. 자다에다 음을 붙이면 잠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집웅의 웅이나 묻엄의 엄은 어떻죠? 전미사는 전미사인데 웅이 결합을 해서 다른 말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집웅 정도. 그렇죠? 혹시 그 외에 다른 보기가 있을까요? 있어봤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한번 응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몇 년, 몇 월. 자, 여기까지 자신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쓰라고 하면 이제 아주 고민들 하세요. 몇 일이 맞는지, 며칠이 맞는지. 예. 자, 평소에 며칠 쓰니까 며칠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내주면 잘 쓰십니다. 근데 몇 년, 몇 월까지 딱 제시해주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그러니까, 몇 일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또 지금 우리는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일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실제 옛날 문헌을 찾아보면, 옛날부터 며칠로 되어 있어요. 물론 좀 형태는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며칠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몇 플러스 1로 분석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쓰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튼인지 좀 혼동되죠. 자, 만약 우리가 아무타라는 말이 있다라면 아무튼으로 쓰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대국어에 아무타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어떻든은 어때요? 어떻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든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 저도 정말 의식 안 하고 쓸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베풀다. 아까 얼다라는 말에 우리가 음을 결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과연 베풀다에 음을 결합을 해서 명사를 만들면 어떻게 써야 될까? 대부분 열의 9은 베품하고 미음으로 써요. 예, 마찬가지로 만들다라는 말에 미음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라 하면 10중 8구 어떻게 쓰느냐? 만듦처럼 뒤에 미음 받침으로 씁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원형을 밝힌다 그랬죠? 자, 그럼 베풀다에 있어서 어간은 어디까지죠? 베풀까지고요. 만들다에 있어서 어간은 만들, 리을까지죠.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 음이 결합을 하더라도 리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다에 음을 결합을 하면 베품, 미음 받침이 아니라 어때요? 리을, 미음 받침을 써줘야 되겠고요. 만들다에 음을 결합하면 만듦, 미음이 아니라 리을, 미음의 받침인 만듦이 돼야 되는 거죠. 참, 요 두 개는 헷갈리면서 살다의 명사형은 안 틀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틀리는 분들 없죠? 살다의 음을 결합할 때 그냥 미음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살의 명사형은 살, 리을, 미음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베풀다의 명사형도 리을, 미음이 돼야 되겠고요. 만들다의 명사형도 리을, 미음 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맞춤법에 있어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맞춤법 조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어휘를 맞고 틀리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원리를 통해서 맞춤법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주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배우기에 너무 쉬운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영어처럼 한문처럼 어려우면 막 옥편 찾아가면서 자전 찾아가면서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할 텐데 너무 쉬우니까 소리 듣고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주의를 덜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춤법들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교육의 그 현장에서 특히 초등교육에서 맞춤법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에 한번 잘못된 맞춤법이 잘못 쓰기 시작한 습관은 그냥 어른이 돼도 참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수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늘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